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 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정재영 경제금융부장 모시고 최근 금융권의 핫 이슈죠. 우리은행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부장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예, 제가 우리은행 사태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그러니까 네. 처남하고 그 처남에 관련된 뭐 또 친인척들이 이제 설립한 그 법인들에게 그 총 한 뭐 4, 5년간에 걸쳐서 총 한 610억 네. 정도의 그 예. 대출이 나갔는데 네. 이 중 그 350억 원이 그 부당 대출, 부적정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류 그 대출의 근거가 되는 서류 뭐 기업 회계 자료나 네네. 그런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는 이제 담보로 잡았던 거,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대출했는데 이런 담보가 좀 그 과다 책정돼 있다거나 네네. 또는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했거나 또는 그 대출을 용도 외의 걸로 이제 유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우리은행의 그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네. 뭐 요렇게 길게는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차주 그러니까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처남하고 네. 이제 그 여러 명 처남하고 그 또 다른 친인척이 있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그거는 부당대출은 아니었는데 네. 그 손태승 전 회장의 아내가 또 설립한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부동산 매입 목적의 대출이 네. 그 139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그 법인은 그 165억 원 규모의 그 빌딩을 매입했죠. 네네. 그리고 감독 당국이 또 검사를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은행뿐만 아니라 네. 뭐 계열사들까지 예. 많이 추가로 우리 또 투자했던데. 예. 우리 투자증권이나 우리 종금 뭐 이런 데서 또 대출이 나간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아직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아직은 네네.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현 임종용 회장, 네. 그리고 현 우리은행장인 조병규 행장 네. 여기가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것 때문에 좀 더 문제가 확대됐잖아요. 예. 적발된 이유가 그러니까 임모 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선릉 지역 센터장도 했었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손태승 전 회장의 그 처남하고 이런 관련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임모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줬고 네. 그리고 이게 적발된 게 임모 본부장이 이제 퇴직을 그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보통 은행에서는 퇴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취급했던 모든 대출을 전수조사 하는데 네네.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이게 적발된 거죠. 부당대출. 우리은행 자체. 예, 우리은행 네. 자체의 그 전수조사에서 네네네. 퇴직자 예. 대출 전수조사에서 그렇게 네네네. 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지난해 한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그 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는데 네네. 올해 1월에서야 이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4월 이뤄진 그 손 전 회장의 네. 처남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아까 네. 임모 본부장에 대한 자체 면직 처분도 네. 그 금감원에 알리지 않고 네. 금감원은 또 이거를 그 우리은행의 보고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별도의 제보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이 이런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네. 손태승 전 회장, 전 CEO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정도 되면 그 사안이 네. 좀 중대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걸 알고도 이렇게 금감원에 네. 보고도 안 했다는 거는 네. 좀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뭐 네. 이런 걸 내놓고 네,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예, 작년 9월, 올 1월이면 이미 임 회장이 온 이유인데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진행됐으면 네.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예. 임종용 회장하고 네. 조병규 행장에 대한 좀 이런 지연 보고에 대한 그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맨 처음 불거졌을 때 임 회장, 그러니까 우리은행 측에서 내놓은 해명은 네. 여신 심사 부실 정도의 사안이라서 네.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금감원이 조사를 계속 하니까 네. 그 직원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제 네. 사후에 이제 보고 사안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누구 그러니까 말이었나요? 이게 법령상으로 네. 법령이나 은행법이죠, 은행법이. 예, 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 부당대출이니까 뭐 이거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전 CEO가 그쵸 전 회장 네. 전직 회장이 연관된 사안이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뭐 주장에 따르면 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런 중대한 사고는 금감원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해야지 바람직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게 안 했다는 게 약간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직이었던 사람이 연루된 사건인데 그렇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는 조금 하여튼 의문점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관계로는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감독 규정 그런가요? 위반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때 나중에 그 직원을 고소인가 고발했잖아요. 네, 예. 근데 고소 고발 건은 네. 은행법상 보고 의무가 있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은행법을 그런데- 사실상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복현 원장이 예.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은행 시끄러운데 이게 보면은 횡령, 배임 예. 이런 금융사고가 은행, 뭐 증권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지만 네, 유독 예. 우리은행이 규모나 네. 뭐 빈도나 이런 거 보면은 크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보다. 그게 예.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우리은행 조직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은행이 네. 해명하는 것처럼 그냥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일탈 문제.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의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의 일탈적인 그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은행은 좀 약간 특별한 게 조직 문화 문제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취재해가지고 기획 시리즈도 했는데 네네. 보면 우리 은행의 조직 문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 문화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게 이제 저희 결론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임종영 회장도 그때 8월 12일 날 금감원이 이제 발표하니까 바로 긴급 위원회의 소집해가지고 이제 뭐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임 회장이 한 얘기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잘못된 관행 업무 처리 그리고 윗사람의 눈치 보는 기회주의적 처신 그리고 뭐 내부 통제 시스템에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거 뭐 이런 네 가지를 원인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근데 보면은 뭘 지적한 거냐면 그 세 가지는 조직 문화 그 자체죠. 그러니까 위계적인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그대로 따른다는 말이죠. 그 부하 직원들은. 그리고 이제 계파와 연줄로 엮여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은행은 상업은행과 예전 IMF 때 이제 기업 대출 많이 했다가 이제 부실화됐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네. 아직도 이제 상업 출신, 한업 출신, 한일 출신 여기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행장도 번갈아가면서 했거든요.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했고 이제 행장이 바뀔 때마다 뭐 상업 출신이 되면 상업은행 출신이 이제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고 한일은행 출신이 되면 또 주요 포스트에 한일은행 출신이 포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줄과 계파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라도 해도 우리 계파에 있는 사람이 시키면은 그대로 하고 또 이제 또 전반적으로 권력 있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제 기회주의적인 처신 이런 게 이제 많았던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아무리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 이걸 운영하는 사람과 이제 조직이 문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전혀 무용지물인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일탈이겠지만 그런 게 가능하게 했던 조직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시아경제에서 시리즈 했던 기사를 보니까 거기 멘트가 좀 있는 거 보면 네. 부장만 되면 우리은행이 네, 부장만 되면 일은 안 하고 안팎으로 네트워크 관리만 한다. 네. 이런 문화도 있었고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일은 쉽다. 그러니까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이 대폭 강화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네.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직 전체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사례다. 이렇게 해서 약간 조직의 문제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외환위기 후에 거의 20년간 주인 없는 기업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내부 파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치권의 줄대기도 엄청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뭐 예금보험공사는 뭐 정부 금융위 말을 주로 들으니까 정부 금융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금융위를 움직이려고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그 정권 실세들과 이제 그런 줄을 대고 뭐 학연이나 지연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에 줄을 대 가지고 그 외부 힘을 빌려서 이제 이렇게 CEO가 되기도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이팔성 그 회장이 있었죠. 이팔성 회장이 고려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직속 후배였나요?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4대 천왕이라고 얘기 있었죠. 그 어윤대 KB금융 회장하고 하나금융의 그 김승효 회장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까지 이제 더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연줄을 잘 대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이런 문화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 실력과 능력에 따른 인사보다는 그런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런 뭐 고등학교 뭐 동문 그리고 뭐 대학교 동문 그리고 뭐 한 그 본부에서 같이 일했던 인연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 수십 개 뭐 사모임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고 그 시줄 날줄로 엮이듯이 그런 사모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저희 시리즈 기사에도 보면은 조직 문화 얘기 나온 김에 좀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상한 조직 문화라고. 이게 어떤 거죠?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금융지주에서 좀 고위직을 지냈던 한 분이 그 최근에 이제 서울 여의도 한 호텔을 좀 지나가고 최근 있었는데. 일인가요? 최근 일인가요? 이건 최근 일입니다. 그 이분은 좀 은퇴한 지 좀 오래되셨고 10년 넘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호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제 우리금융 직원들, 뭐 우리은행 직원들이 이제 한 10여 명이 이제 분주하게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듯이 이제 회장이나 행장이 오는 무슨 행사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무심코 가까이 가봤는데, 그 호텔에 이제 당도한 의전 받는 관용차가 이제 본부장이나 부행장에게 주어지는 차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얘기는 모 은행은 이제 회장조차도 결혼식 같은 데 갈 때 그냥 비서실장 한 명하고 가거나 그냥 혼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은행은 아직까지도 저런 의전을 하고 뭐 그게 결국 뭐 줄대기 그런 거 아니겠냐. 그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뭐 그랬고요. 층층이 하이러키가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니까 뭐 밑에서도 하고 그게 관행이 되니까 계속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은행 내 파벌 문제 이거는 뭐 워낙 오래된 얘기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또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회장으로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 정말 훌륭한 관료죠.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 어쨌든 우리금융 회장으로 왔는데, 그 전에 이제 한일 상업 뭐 이런 게 개파가 이제 됐다면 임종영 회장이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좀 자기의 좀 친위 세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연세대 출신들이 그 되게 좀 임종용 회장 체제에서 잘 나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임종용 회장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인사를 하셨는데 그 이성욱 그 우리금융 재무부문 부사장 네, 네. 여기가 연세대 경영학과고요. 김건호 우리금융 미래사업부 추진부문장 상무가 여기도 연세대 경영학과. 그리고 이혜광 그 우리금융 경영지원 부문장 본부장. 여기는 이제 연세대 경제학과였고 그 회장 내정자 비서실장도 했고. 그리고 장광익 그 우리금융 브랜드 부문 부사장. 여기가 이제 연세대 경제학과의 그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우 우리피 대표가 유임됐는데 이분도 연세대 경영학과였고 그 황우곤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 대표도 유임됐는데 여기도 연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과까지 쏠림이 현상이 있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보통 그 조직의 핵심이 인사하고 재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이제 경영지원본부장인데 여기가 이혜광 이분 아까 그리고 재무는 이성욱 부사장 이제 둘 다 이제 연세대 출신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임의 이제 손태승 회장이 한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장도 그 이원덕 행장이 한일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업 좀 출신이 할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교대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장은 이제 상업은행 출신의 그 조병규 행장이 이제 상업은행 출신이었고, 이제 김범석 국내영업부문장, 뭐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뭐 유도현 경영기획그룹장, 박장근 그 리스트관리그룹장, 그 전재화 준법감시인 이런 분들이 이제 상업은행 출신으로 뭐 있습니다. 아. 상업 한일은행 파벌 그리고 학연에 지어진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되는군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저기 제목도 좀 세게 달았었는데 노조 문제. 그 전에 그 파벌 중에서 근데 이제 상업은행 출신들이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그 한일 출신의 그 손 전 회장 라인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종용 회장이 연세대 그 출신들을 그 중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주의 인사 재무 이쪽이 다 이제 한일 출신의 그 손태승 전 회장 때 좀 잘 나갔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대이긴 하나 한일 출신이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도 그 인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HR그룹 부행장도 이제 한일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대리급 직원이 그 180억대 횡령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박구진 그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부행장급인데요. 여기 사건에 책임을 진다고 사임했는데 그 곧바로 이제 IT그룹 IT 솔루션 액트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죠. 근데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뭐 BNK 금융조직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준법감시인들이 그 각각 자회사 좀 작은 자회사 임원으로 전보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좀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그냥 자회사에 작은 자리 하나 챙겨준 건데 여기 우리은행은 박구진 준법감시인이 그 사임했는데 그냥 다시 그냥 IT 그룹 쪽에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 우리은행은 이거 약간 뭐 자천시켰다는 얘기 하던데 뭐 그래도 남아 있으니 남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지주 인사를 담당하는 이해강 본부장하고 은행 인사를 담당하는 이명수 부행장 여기가 이제 다 한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박구진 당시 그 준법감시인 이분도 한일은행 출신이거든요. 또 이 세 사람이 또 공교롭게 부산 대동고 동문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또 부산 대동고로 엮여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또 너무 나가면은 한 뭐 100명 중에 몇 명 갖다가 파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노조 문제도 네. 또 여기가 되게 심각하다고 그러던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노조는 네. 약간 다른 은행들과 좀 다르게 네. 그 좀 힘이 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관리를 받다 보니까 그 새로 CEO가 오면은 그 보통 다른 데서도 뭐 공공기관에서도 그 낙하산 CEO가 왔을 때 뭐 데모를 막 세게 하는 거죠. 낙하산 물러가라 하면서 네, 그 시위를 그 출입분 봉쇄하고 그 회사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신임 CEO 네, 낙하산 네. CEO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신임 CEO는 뭔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서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막다가 이제 좀 갖고. 풀어주고 뭐 네. 이런 그 그림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우리은행은 이게 아주 구조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CEO든 어쨌든 그 노조의 몫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노조의 몫이 상당 좀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러니까 주요 인사 그 전체 직원 인사를 할 때도 한 뭐 30명에서 50명은 노조가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노조 지도부는 그 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네. 그 집행부 뭐 부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노조 지도부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센터장이나 본부장 등으로 사실상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로 배치를 네. 인사가 그렇게 나거든요. 길게 보면 뭐 임원에 오르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취재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일반 행원이 은행장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얼마나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은 독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행장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은행 노조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금융산업 노동조합이라고 네. 그 대부분 은행들이 속해 있는 그 네. 상위 상급 노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회의에 가보면 그 이전에 이제 우리은행 노조는 좀 다른 노조하고 분위기가 다른데 노조위원장이 마치 행장 같은 분위기로 그 노조 집행부의 의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투라고 예, 생각하네요. 그만큼 높게 내부에서 인정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노조가 이제 경영진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인데 오히려 사측하고 유착되고 뭐 저는 야합이라고까지 표현했지만 아무튼 야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바꿔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고 조직 문화에도 또 정답이 없고 이게 또 이제 누적된 조직 문화라서 이걸 바꾸기도 되게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으니까 행내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사회하고 경영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사회가 경영진을 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러면 CEO가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이사회의 독립성, 투명성이 지켜져야지고 이사회가 그로 인해 견제 역할을 경영진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일단 그것부터 좀 돼야지 조직이 어떻게 좀 순리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같은 문제도 이사회가 확실히 노조하고 그렇게 유착하지 말라고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금융 그 지배구조가 몇 개 PE 뭐 증권사 이런 데 과점주들 한 5-6개가 이렇게 나눠 갖고 이사회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견제하기가 또 그러니까 지분이 또 확 많은 데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뭐 한 4% 정도, 4%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금융이 그때 이제 과점주주로 민영화를 했을 때 그 다들 좀 각 분야별로 그때 아마 사모펀드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뭐 생명보험사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그 견제를 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이상적인 모델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그 과점주주 연합이 그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경영진을 견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그 CEO들도 뭐 이사회 견제를 받을
받기 싫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과점주주들은 집은 팔고 나가는 그렇죠. 교체가 좀 있었죠. 예, 교체가 좀 맞습니다. 있기도 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네. 그 제가 볼 때 이번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려면 네. 일단 그 손태성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 네. 뭐 이게 있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본부장급 정도 되는 그 직급 또는 이제 부장급이나 본부 부장급이나 지점장만 돼도 이제 정결 권한이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권한 있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을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당대출은 그 횡령 같은 거는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적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당대출은 거의 적발이 안 되는 거죠. 그 내부 통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냐면 이제 이 부당대출은 그 부실화되기 전까지는 그 정상대출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냥 뭐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본부 부장급 이상, 지점장급 이상 그 모든 직원들에게 그 지인들, 그러니까 친인척, 선후배, 뭐 친구, 뭐 이런 사람 지인들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알선한 것들, 네네. 이것들을 자진 신고하게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자진 신고를 유도하려면 일단 부실로 은행에 손실을 끼치지 않은 부당대출에 대해서는 그 면책 책임을 지지 않게 면책 해줄 테니까 그 일단 자진 신고를 그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상사의 지시로 인한 부당대출 이걸 또 자진 신고를 받아서 그 일정 기간을 정해놔야겠죠. 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뭐 해가지고 정해놔가지고 자진 신고를 받고 만약에 근데 자진 신고 되지 않은 게 나중에 뭐 부실화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적발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 결제 라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엄벌하는 그러니까 원래 규정보다 훨씬 더 센 강도 높은 걸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걸로 공언을 하고 나중에 직접 실행하고 뭐 요래야 이제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 지인 대출 같은 게 제보가 내부에서도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은행에 만연한 이렇게 퍼져 있는 일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뜨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은행 사태라는 말까지 사실 표현하게 된 거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고 그 전 회장의 잘못인데 사실 그게 이제 메인인데 이게 불똥이 튀어서 현 임종용 회장하고 조병규 회장 거치 문제까지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태가 된 거고 일부에서는 뭐 스스로 물러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정 부장이 보기에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일단 그 조병규 회장은 올해 연말이 임기 만료고요. 그리고 임종용 회장은 3년을 보장받아가지고 지금 1년 밖에 안 됐죠. 밖에 안 돼서 한 절반이 더 남은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지금 임종용 회장과 조병규 회장의 이제 관계는 그 임종용 회장이 훨씬 좀 우위에서 이렇게 그 조병규 회장도 본인을 좀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본인은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임종용 회장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잘 따르고 존경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조병규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고 해서 게다가 이제 횡령 사건도 있고 뭐 그렇죠. 임직원 횡령 사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연임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조병규 회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임기가 끝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임종용 회장님이 문제인데 그 주변에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냥 뭐 자리에 연연할 생각 없다.
뭐 물러나야 할 상황이 되면 뭐 물러난다. 근데 이제 그 임종용 회장님이 가장 그 우리금융 회장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역점을 줬던 게 그 포트폴리오 그 계열사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이 예전에 그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그 우리 아비바생명인가요? 아무튼 보험사하고 증권사는 지금 NH투자증권, 그렇죠, NH에 팔려가지고 NH투자증권이었는데 이게 예전에 LG투자증권이었죠. 근데 이 증권사가 업계 2, 3위 하는 엄청 잘 나가는 이거를 팔면서 그때 이제 좀 우리금융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 덩치를 좀 줄여서 팔아야 된다는 논리로 그 증권하고 보험을 별도로 팔았거든요. 그 민영하기 어렵다고 덩치가 너무 크면. 그래서 이제 증권하고 보험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금융이. 그래서 이제 다른 금융 지주에 비해서 그 비은행 쪽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렇죠. 은행 비중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종용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역점을 뒀던 게 그 계열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증권사하고 생명보험사를 다시 뭐 인수하거나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증권은 요번에 만들었고요. 네, 증권은 지난달 말인가요? 아무튼 포수증권을 인수해가지고 우리증권하고 우리 종금화 합병시켜서 이제 우리 투자증권을 만들었죠. 그랬고 출범을 한 상황이고요. 그 생명보험사는 지금 동양생명하고 ABL생명을 그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에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증권 보험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는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게 지금 임종용 회장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이게 또 인수하는 걸 그 금융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또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지주 전체 리스크로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한마디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승인을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CEO나 그 금융회사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경영의 합리성 뭐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대주주 자격 그래서 이제 임종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우리 금융을 위해서는 이번 인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물러나기 전에 요거는 갖춰놓고 가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임 회장이 거치는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워낙 세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것 이제 변수가 되겠죠. 이게 뭐 결론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여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정부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은행 사태는 뭐 계속되고 있으니까 활로 계속 해주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은행이 앞으로 과감한 조직 혁신을 통해서 건전하고 우량한 금융회사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